왜 나 같은 거지 노인네한테 이런 걸 주나?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허름한 분식집 뒤편 한 노인이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노인을 모두가 피해가고 있었죠. 그때 분식집 안에서 한 여자가 뛰쳐나와 갓 만든 김밥 한 줄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변장해 자신을 시험하러 온 대기업 회장이자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노인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건넨 김밥 한 줄이 자신의 70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골목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반 수업을 마친 노란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죠.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 태양 분식에서는 28살 젊은 여자가 쉴 틈 없이 튀김판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윤서. 또래 친구들은 예쁜 카페에서 셀카를 찍거나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거나 연애에 한창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손에는 세련된 핸드백 대신 무거운 국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밝았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와. 컵떡볶이 금방 나오니까 줄 서자. 기름 냄새가 잔뜩 배어있는 앞치마가 조금은 답답할 법도 한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윤서의 눈매는 싱그럽기만 했습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눈가에는 삶의 무게가 잔잔히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생기가 반짝이고 있었죠. 가게 안쪽 구석, 낡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는 5살배기 사내아이가 혼자만의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윤서의 아들 태양이었어요. 태양이는 엄마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에서 만들어준 낡은 캔버스 가방을 꼭 껴안고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한 귀퉁이에는 비뚤비뚤한 솜씨로 우리 태양이 보물 가방이라는 자수가 놓여 있었죠. 윤서는 떡볶이를 저으면서도 틈틈이 아들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어요. 비싼 브랜드 가방은 못해줘도 엄마의 온기가 담긴 이 가방이 아들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엄마, 나 공놀이 할래. 태양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 다른 어린이집 하원 차량에서 내리는 친구를 발견한 거였어요. 태양이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친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아끼던 노란 고무공이 손에서 빠져나가 도로 한복판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공아, 기다려. 아이의 짧은 발걸음이 무작정 차도를 향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위험을 판단할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오직 굴러가는 노란 공만이 온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오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기익.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이 좁은 골목을 찢어발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날카롭고 처절했어요. 윤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온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양아. 목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자신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윤서의 몸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을까요? 쓰러지는 순간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거칠게 갈려나갔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악착같이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겨 콘크리트 인도 쪽으로 몸을 던졌어요. 콰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보도블록 위로 구르고 거대한 검은 차체는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정말 조금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였습니다. 골목에는 지독한 타이어 타는 냄새만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차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롭고 이지적인 인상에 몸에 딱 맞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이가 괜찮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히거나 무서운 욕설이 터져 나올 거라 예상하며 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28 젊은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 품에 안긴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태양아, 괜찮아? 겁먹지 마. 엄마 봐, 응? 윤서는 피가 철철 흐르는 제 무릎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품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키는 데만 집중했어요. 작고 여린 아이의 몸을 꼭 감싸 안은 채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다 괜찮아. 그리고 윤서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앳된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남자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공 잡으려고 갑자기 뛰어든 게 잘못이니까요. 보시다시피 애는 멀쩡해요.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윤서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에서는 여전히 선홍빛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등으로 대충 훔쳤을 뿐이었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진혁. 대한민국 유통업계 굴지의 대기업 한석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수천억의 계약을 주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비굴함을 봐왔던 남자였어요.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인간들,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인간들,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피를 흘리면서도 운전자를 걱정하다니요. 진혁은 멍하니 서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타인의 당혹감을 먼저 살피는 이 젊은 엄마의 눈빛은 진혁의 영혼, 깊숙한 곳에 경이로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남을 먼저 걱정할 수 있는 거지?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윤서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수수한 차림의 고된 주방일로 거칠어진 손마디, 하지만 그 투명하고 맑은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기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무릎이 많이 다치셨잖아요.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가게 돌아가야 해서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녀는 태양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아릿한 통증이 올라오며 몸이 휘청였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비로소 느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진혁이 황급히 다가와 그녀의 가느다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 괜찮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눈앞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아이도 겉보기에만 멀쩡한 걸 수도 있어요. 제발요, 병원까지만 모셔다 드리게 해주세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혁의 눈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겁에 질려 제 옷자락만 꽉 쥐고 있는 태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양아, 병원 가서 선생님 잠깐 보고 올까?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결국 진혁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향과 세련된 향수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떡볶이 소스 향이 잔뜩 배어 있는 자신의 앞치마가 이 고급스러운 공간에 너무 이질적인 것 같아서 윤서는 자꾸만 몸을 움츠렸어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어깨를 잔뜩 웅크린 그녀의 모습이 진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핸들을 잡은 채 사이드 미러로 윤서를 힐끗 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고단함이 묻어나는 어깨선, 하지만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손길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진혁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왔기에 저토록 담담하게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 진혁은 그날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고급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향기, 계기판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불빛, 그리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거리 풍경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대학병원이에요. 진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정적을 깼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사이드 미러에 비친 진혁의 얼굴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진혁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태양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응급실의 백색광은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는 하얀 공간 속에서 윤서의 초라한 행색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윤서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태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진혁은 윤서를 대기 의자에 앉히고는 곧장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빠른 검사로 부탁드립니다. 5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엑스레이든 뭐든 가능한 모든 검사를 다 해주세요. 진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양복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남자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흔한 광경은 아니었으니까요.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건 그냥 빨리 검사부터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진혁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진혁이 돌아보자 윤서가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태양이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검사만 받아보고 이상 없으면 바로 갈 거예요. 이런 과한 대접은 솔직히 저한테 좀 불편해요. 진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이 여자는 타인의 호의보다 자신의 형편을 먼저 생각할 만큼 일찍 철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혁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검사만이라도.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태양이를 데리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복도 한편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진혁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응급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 환자를 실어 나르는 들것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는 보호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혁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복도 저편, 처치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윤서와 태양이었습니다. 윤서는 아들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덜덜 떨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자 조금은 안정을 찾은 것 같았죠.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진혁의 세계에서 여자란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우아하게 미소 짓는 여자들, 자신의 재력을 탐내며 능숙하게 아양을 떠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만 봐왔던 진혁에게 지금 눈앞의 윤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 왜 저토록 빛이 나는 걸까? 부족해 보이는데 왜 저토록 단단해 보이는 걸까? 진혁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묘한 끌림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윤서 님, 처치실로 들어와 주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양이를 복도 의자에 앉혀두려다가 불안한 듯 두리번거리는 아이의 모습에 망설였어요. 그때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제가 잠깐 봐드릴까요? 처치받으시는 동안만요. 윤서는 잠시 진혁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아, 엄마 잠깐 치료받고 올게. 이 아저씨랑 여기 앉아서 기다려줄 수 있어? 응. 엄마 금방 와? 응,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려. 윤서가 처치실로 들어가자 진혁은 어색하게 태양이 옆에 앉았습니다. 난생 처음 어린아이와 단둘이 남겨진 그는 뻣뻣하게 굳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태양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 진혁의 가슴이 찌릿해졌습니다. 아니, 금방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엄마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났잖아요. 나 때문에. 태양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진혁은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어요. 태양이 잘못 아니야. 공을 쫓아간 건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엄마는 태양이를 지키려고 한 거고 그건 엄마들이 원래 그런 거야. 알겠지? 태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혁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 후 처치를 마친 윤서가 처치실에서 나왔습니다. 무릎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어요. 태양이가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아파? 응, 하나도 안 아파. 우리 태양이가 잘 기다려줘서 금방 나았어. 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아이 검사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쪽 의자에서 기다리시죠. 세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양이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금세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거였죠. 윤서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 이상 없어야 할 텐데. 진혁은 그런 윤서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옆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이가 활발하게 움직였으니 크게 다친 곳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서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낯선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낯선 사람이라니요. 제가 운전하던 차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윤서의 말에 진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쓴맛을 일찍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태양 어린이 보호자님? 의사의 호출에 윤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든 태양이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눕히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네, 접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타박상뿐이에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던 윤서의 다리가 맥없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오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깨는 사정없이 떨렸어요. 그녀의 몸 전체가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했어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이 작은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매일 밤 삼켰을 두려움. 아무도 기댈 곳 없이 온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있었을 책임감.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고귀한 감정이었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수납창구로 향했습니다. 이윤서님, 이태양님 진료비 결제하겠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제가 낼 겁니다. 진혁은 단호하게 말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결제를 진행했어요. 결제를 마치고 돌아온 진혁은 겨우 진정한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보상은 됐다고 하시니까 그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 혹시 나중에라도 애가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 마음 편하자고 드리는 거니까 거절하지 마시고요. 진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액정 한쪽 구석이 금이 가 있는 몇 년은 된 듯한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강진혁입니다. 윤서는 번호를 저장하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강진혁 씨, 기사님인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진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기사님, 윤서는 자신을 운전기사로 알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을 몰고 있었으니 당연한 오해였죠. 진혁은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재벌가 후계자가 아닌 그냥 강진혁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윤서가 고개를 들어 진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제대로 얽혔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윤서의 눈에는 조심스러운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윤서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말하며 살짝 미소 짓는 순간 진혁의 귀에는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도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윤서는 잠든 태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응급실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뒷모습에서는 이상하게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진혁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윤서, 윤서 씨. 그 이름이 입술에 닿는 순간 진혁의 멈춰있던 심장이 거세게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마운 인연을 넘어 진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혁의 일상은 기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을에 향하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대신 그는 핸들을 꺾어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향했어요. 광택이 흐르는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진혁이 좁고 허름한 태양 분식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는 광경은 그 자체로 이질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었고 어느새 매일이 되어버렸어요. 어서 오세요, 기사님. 윤서는 이제 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쪽 구석 테이블에 앉는 그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기까지 했죠. 오늘도 컵떡볶이로 드릴까요? 네, 오늘은 순대도 추가해 주세요. 진혁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작은 공간에서 윤서의 분주한 뒷모습을 바라보고 태양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서가 떡볶이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기사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매일 이렇게 오셔도 윗분들이 눈치 안 줘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면 늦으실 텐데. 진혁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윤서 씨, 사실 저 기사 아닙니다.
네. 윤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진혁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깔끔한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한석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 강진혁. 윤서는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석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곳의 상무라면. 그럼 그날 그 차도 제 차였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굳이 정정하지 않은 건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좋아서였어요. 윤서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 임원분이 매일 이런 허름한 분식집에 허름하다니요. 저한테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인데요. 진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리고 윤서 씨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 기사님 말고 그냥 진혁 씨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윤서 씨한테는 그냥 편한 사람이고 싶어서요. 윤서의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진혁 씨라고 할게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낯선 설렘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몰려 바쁜 윤서를 대신해 진혁이 태양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가게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던 태양이가 스스럼 없이 진혁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내가 그린 엄마예요. 태양이가 내민 삐뚤삐뚤한 스케치북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윤서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주 크게 그려진 노란 고무공도 있었습니다. 우와, 태양이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엄마 예쁘게 그렸네. 엄마는 떡볶이 만들 때 제일 예뻐요. 태양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가끔 밤에 몰래 울어요. 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런가 봐요. 내가 자꾸 아프니까 엄마가 힘든가 봐.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진혁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물을 알고 있다니.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진혁은 조심스럽게 태양이의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양아, 엄마가 우는 건 태양이가 아파서가 아니야. 엄마들은 가끔 그냥 우는 거야. 힘들 때. 그럼 아저씨가 엄마 안 울게 해줄 수 있어요? 순수한 눈망울이 진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응, 아저씨가 도와줄게. 태양이는 환하게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아껴둔 알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진혁의 입에 쏙 넣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니까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 진혁은 자신이 가진 수천억의 자산보다 이 아이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태양이는 안쪽 방에서 이미 잠이 들었고 골목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태양이가 건네준 사탕 껍질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서 씨, 태양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서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대학 신입생 때 만난 첫사랑이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는데 제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도망갔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빚 보증까지 세워놓고요. 진혁의 미간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죽고 싶었어요. 근데 태양이 얼굴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윤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 지키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윤서의 덤덤한 고백은 진혁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윤서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윤서 씨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눈부신 사람이라 그 겁쟁이가 도망친 거예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진혁의 따뜻한 위로에 윤서는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어요. 가게를 나서는 길 예고 없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처마 밑에서 잠든 태양이를 업고 곤란해하는 윤서에게 진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펼쳤어요. 비 많이 오는데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요. 좁은 코트 자락 안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가깝게 섞였습니다. 빗소리가 코트를 두드리는 요란한 정적 속에서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애 딸린 미혼모에 빚까지 있는 여자인데. 진혁은 빗물에 젖은 윤서의 맑은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윤서 씨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보는 건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이윤서라는 사람이니까요. 당신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짜처럼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진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잠든 태양이의 머리를 코트 자락으로 더 깊이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어집니다. 당신들 옆에.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과 아이의 미래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묵직한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이 따뜻한 풍경 너머로 누군가의 서슬퍼런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 굴지의 대기업 한석그룹의 강석주 회장. 아들의 이상한 행적을 보고받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석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밑에 깔린 그곳에서 강석주 회장은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인가? 네, 회장님. 상무님께서 최근 2달간 거의 매일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앞 분식집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분식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분식집이라고? 네.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은 28살 미혼모입니다. 5살 된 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미혼모, 5살 아들. 그의 귀에 들리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불쾌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 여자한테 빠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맨손으로 이 거대한 그룹을 일궈낸 그였어요. 그는 가난을 벌레보다 더 혐오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거나 교활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당장 강진혁 불러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책상 앞까지 걸어왔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내보낸 뒤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잘 왔다.
나도 내 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혁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분식집 앞에서 윤서, 태양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위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뭐라고?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이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짊어질 놈이 어디 근본도 모르는 미혼모랑 살림을 차리겠다고? 그것도 남의 새끼까지 데리고? 아버님, 진혁의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런 천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고귀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남을 먼저 걱정하고 당장 굶을 처지에서도 남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강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운 비웃음이었어요. 고귀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강 회장이 책상을 돌아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가난한 것들이 파는 건 딱 하나다. 동정심. 불쌍한 척, 순수한 척, 그 값싼 연기로 돈 있는 놈들 꼬시는 거야. 내 놈은 지금 그 연기에 속고 있는 거라고. 아버님, 윤서 씨는 그런 사람이. 닥쳐. 강 회장의 호통에 진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 여자가 내 정체를 알고도 그렇게 순수하게 웃어줄 것 같으냐? 한석그룹 후계자라는 걸 알면 당장 눈빛이 달라질 거다. 내가 수십 년간 봐온 인간들이 다 그랬어. 돈 앞에서 안 무너지는 인간은 없어. 진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상처에서 비롯된 편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는지 그 상처가 지금의 냉혹한 강석주 회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버님, 제가 평생 아버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원하시는 학교, 원하시는 전공, 원하시는 자리 다 따랐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 씨와 태양이를 지키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나가라. 아버님, 나가라고 했다. 진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 회장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귀함이라. 강 회장은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가장 낡은 점퍼 하나 가져와. 며칠은 씻지 않은 노숙자처럼 보여야 하니까.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비서실장은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아들이 말한 그 고귀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돈 앞에 장사 없고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난뱅이는 없다는 것이 그의 70평생 철칙이었으니까요. 한편 회장실을 나온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태양 분식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에서는 태양이가 진혁이 며칠 전 사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진혁 씨, 오늘은 일찍 왔네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진혁은 대답 대신 태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아저씨. 태양이가 반갑게 진혁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양아, 아저씨가 약속했지? 엄마랑 태양이 지켜주겠다고. 응. 아저씨 힘 제일 세니까. 진혁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진혁에게 다가왔어요. 진혁 씨,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죠? 말해줘요. 진혁은 차마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윤서의 밀가루 묻은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조금 더 험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험난하다니 그게 무슨... 그래도 나 믿어줄 수 있죠? 진혁의 눈이 간절하게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한석그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복잡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믿어요. 진혁 씨가 뭘 짊어지고 있는지 다 몰라도 진혁 씨 마음은 진짜라는 거 알아요. 진혁은 윤서의 손을 자신의 뺨에 꼭 붙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한석그룹 회장 집무실. 강 회장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 최고급 정장을 벗어 던지고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낡은 점퍼를 걸친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낡아서 올이 풀린 소매, 얼룩덜룩한 때, 자국, 구겨진 천. 모자를 깊게 눌러 쓰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수십 년 전 판자촌에서 멸시당하며 살던 자신의 옛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던 날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가식적인 것. 강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의 눈을 멀게 했느냐? 내 직접 그 가면을 벗겨주마. 내가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강 회장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매일같이 드나든다는 그 작은 성역, 태양 분식을 향해서요. 재벌가의 수장이 노숙자의 탈을 쓰고 허름한 골목길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태양 분식 건너편 골목 어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강석주 회장이 낡은 점퍼 소매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부스스한 머리카락이 모자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때자국이 묻은 모자는 얼굴을 깊게 가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한석그룹의 회장이라 의심치 않을 완벽한 노숙자의 몰골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며 가게 안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 얼마나 대단한 연기를 하나 보자. 강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로 앞이 아닐 때도 그 천사 같은 얼굴이 유지되는지, 손님이 없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돈 없는 손님한테는 어떻게 구는지 다 지켜봐 주마. 점심시간이 지나자 가게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윤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줄 때 손가락을 슬쩍 속이지는 않는지,
손님의 행색에 따라 눈빛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비싼 옷을 입은 손님에게만 친절하게 구는 건 아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 회장의 미간은 묘하게 비틀렸습니다. 예상했던 여우 같은 속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무거운 쟁반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윤서의 뒷모습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성실한 삶의 냄새만 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도,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도, 양복을 빼입은 직장인에게도 그녀의 미소는 한결같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윤서가 손님들에게 건네는 인사는 늘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표정에서 가식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강 회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등학생 서너 명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낡은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카운터 앞에 서서 주머니를 한참 뒤적거렸어요. 그리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원짜리 동전들을 카운터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돈으로는 떡볶이 1인분 값도 채 되지 않았어요. 사장님,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가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이거밖에 없는데 조금만 먹을 수 있을까요? 4명이서 나눠 먹을게요. 강 회장은 콧방귀를 쳤습니다. 저런 건 돌려보내야지. 장사가 뭔지 모르나. 저렇게 하다간 한 달도 못 가서 망할 거야. 그런데 윤서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서는 행주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28, 청춘의 생기가 가득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단골들 왔네. 윤서가 카운터를 돌아 나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골든벨 울리는 날이야. 알아? 골든벨이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응, 골든벨 울리는 날에는 사장님이 다 쏘는 거야. 이건 내가 쏘는 거니까 배 터지게 먹어. 돈은 나중에 너희 성공해서 이모한테 외제차 한 대 사줄 때 갚아. 알았지? 윤서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더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듬뿍 담고 그 위에 김말이와 만두 튀김까지 수북하게 얹어주었어요. 자, 여기 앉아서 천천히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말하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강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냉소를 걸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자선 사업을 하고 있군. 그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들놈 눈에 들려고 평소에도 저런 가식적인 연출을 연습해온 건가. 저러다 망하면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릴 속셈이겠지. 전형적인 수법이야. 강 회장은 여전히 윤서의 선의를 투자라 치부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면 됐다. 내일 다시 오면 되지.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순식간에 굵은 장대비로 변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비를 피하려 몸을 움츠리며 근처 가게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처마가 짧아 비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는 금세 빗물을 머금어 차갑게 식어갔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젠장. 강 회장은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지만 지금 택시를 부르거나 비서실에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간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테니까요. 그때 분식집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윤서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과 정성스럽게 호일에 싼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강 회장이 있는 처마 밑으로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윤서가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강 회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리차와 김밥을 내밀었어요. 여기서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강 회장은 당황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투박한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얼어붙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 같은 노인네한테 이런 걸 주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일부러 더 쉰 목소리를 냈어요. 윤서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앉은 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보니까 예전에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생각나서요. 외할아버지도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밥 안에는 참치랑 계란 많이 넣었으니까 든든하실 거예요. 천천히 드시고 비 그치면 가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엄마. 가게 안에서 태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양아. 잠깐만. 윤서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괜찮으시면요. 윤서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홀로 남겨진 빗속에서 손에 든 보리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호일에 쌓인 김밥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면서도 단 한 번도 약자의 눈을 맞춰본 적 없던 그였습니다. 자선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연설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수표를 건네고 돌아서는 것이 그의 자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강 회장은 윤서가 자신에게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불쌍함도 무시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움만 있었습니다. 계산이 배제된 투명한 진심. 강 회장은 천천히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였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있던 해묵은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전 판자촌에서 굶주리던 시절, 동냥을 하다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주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연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손에 든 보리차의 온기는 쉽게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일에 쌓인 김밥을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태양 분식을 한번 돌아본 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군. 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확인할 게 남았어. 저 여자의 본색을 반드시 밝혀내겠어.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김밥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다음 날도 강 회장은 그 골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마신 보리차의 온기가 체한 듯 가슴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윤서가 쪼그려 앉아 자신의 눈을 맞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분명 뒤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야. 강 회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금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자리, 전신주 뒤편에 몸을 숨겼어요. 노숙자 행세를 하는 것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윤서가 카운터에 앉아 태양이의 삐뚤삐뚤한 받아쓰기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연필을 꼭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윤서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양아, 이건 사과인데 사과가 됐네? 틀렸어요? 응, 여기 봐. 과자가가 자랑 다르지. 다시 한번 써볼까? 네. 태양이가 열심히 연필을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윤서의 모습. 강 회장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런 게 행복인 건가? 강 회장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저 작은 분식집 안에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강 회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거칠게 들이닥쳤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고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산에 셋이 뛰어내렸습니다. 문신이 목덜미까지 올라온 사내들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놈들은 사내들이 거침없이 태양 분식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이윤서, 너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쾅!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발길질 한 번에 테이블을 뒤집었어요. 아이들이 먹다 남은 떡볶이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며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컵이 깨지고 젓가락이 굴러다니고 순식간에 가게 안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엄마, 놀란 태양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윤서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어요. 당신들 뭐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뭐긴 뭐야? 빚 받으러 왔지. 빚이라니 무슨. 내 전 남친 그 새끼 있잖아. 박준호인가 뭔가. 그놈이 내 이름으로 보증선거, 이자가 불어서 이젠 억 단이야. 윤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억 단이요? 그게 무슨. 원금에 이자 붙고 이자에 이자 붙고 돈 굴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 새끼는 튀었으니 내가 갚아야지. 보증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우두머리가 서류를 윤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윤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한다던 남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빚 보증을 세우고 도망갔던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든가 아니면 이 가게라도 당장 넘겨. 사내가 윤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윤서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안 돼. 태양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제가 갚을게요. 밤새 알바를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우리 태양이만은. 제발 겁주지 마세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무릎이고 뭐고 다 꿇을 수 있었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야, 눈물 짠다고 돈이 나와? 사내 중 하나가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태양이가 메고 있던 낡은 캔버스 가방이 들어왔어요. 뭐야, 이거? 사내가 태양이에게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그거 내 보물 가방이에요. 태양이가 울면서 손을 뻗었지만 사내는 아이를 비웃으며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보물 가방? 웃기고 있네. 이딴 누더기 같은 게 보물이야? 사내가 구둣발로 가방을 짓밟았습니다. 윤서가 며칠 밤을 새워 바느질한 캔버스 가방. 비뚤비뚤한 솜씨로 우리 태양이 보물 가방이라고 자수를 놓았던 그 가방이 흙발에 무참하게 뭉개졌어요. 안 돼. 윤서의 비명이 골목을 찢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그때 내도 가만 안 둔다. 알아들었어? 우두머리가 마지막으로 협박을 내뱉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이 모든 광경을 전신주 뒤에서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감히. 강 회장은 당장이라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저놈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석그룹의 힘이라면 저런 삼류 사채업자들쯤은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노숙자였습니다. 지금 나서면 아들에게 장담했던 자신의 논리가 무너진다. 강 회장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부정해도 가슴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비겁하게 여자와 아이를 겁박하는 자들,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 돈을 뜯어내는 자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폭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윤서. 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번져나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 안에서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통곡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가난한 자의 눈물이 사실은 누군가의 비겁한 폭력에 의해 강요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지키려 했던 고귀함이 짓밟히는 순간 자신의 심장도 함께 짓밟혔다는 것을요. 사채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태양 분식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깨진 접시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 뒤집어진 테이블, 굴러다니는 의자들, 그리고 사방에 튄 빨간 떡볶이 양념. 그 붉은색이 마치 윤서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내팽개쳐진 아들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흙발에 짓밟혀 뭉개진 캔버스 천. 엄마가 서툰 솜씨로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우리 태양이 보물 가방이라는 글씨가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태양아.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공포에 질려 엄마의 등 뒤에 숨어있던 태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살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울지 마. 태양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 예뻐도 돼. 내가 다시 예쁘게 그릴게. 응? 엄마 울지 마. 5살 아들의 위로에 윤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윤서는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태양아, 미안해. 엄마가 정신 차릴게. 미안해. 윤서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여유조차 없었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킨 윤서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1년째 매달 이어온 무료급식 데이였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세워둔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태양아, 엄마 청소 좀 해야 해.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줄 수 있어? 응, 엄마. 나도 도와줄게. 아니야, 유리 파편 있어서 위험해. 가만히 앉아 있어. 윤서는 깨진 유리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뒤집어진 테이블을 세우고 흩어진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에 번진 양념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창고 구석에서 무료급식 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게 한쪽 벽에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게 안을 응시했어요. 내일이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 여자는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강 회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삐걱.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윤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만신창이가 된 몰골이었지만 들어온 노인을 보자 서둘러 흐트러진 머리를 묶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으면서도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 가게가 좀 엉망이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자리 치울게요. 윤서의 그 말에 강 회장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윤서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남의 빚 때문에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일 남들 밥 먹일 걱정을 한다고? 저 현수막은 뭔가? 무료급식? 자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자네부터 살고 봐야 할 거 아냐? 당장 내일 사채업자 놈들이 다시 올 텐데 남 걱정할 데가 어디 있어? 윤서는 걸레질을 멈추고 강 회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8배 앳된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단단한 신념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미련한 거 맞아요. 윤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기다리시는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뭐? 폐지 줍느라 하루 종일 굶으시다가 한 달에 딱 한 번 여기서 따뜻한 국수 드시는 게 낙인분들이에요. 한 분은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도 잘 못 오르세요. 또 한 분은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셔서 연락할 데도 없으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국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건지 할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그분들 한 끼를 굶기면 제 마음이 더 지옥 같을 것 같아서요. 윤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배고픈 서러움. 제가 잘 알거든요. 태양이 아빠한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굶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강 회장은 그 무모한 책임감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효율과 이윤, 기브앤테이크, 받은 만큼 돌려주고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70평생 인생 철칙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면서 남을 먹인다고? 당장 자기 밥도 없으면서 남 걱정을 한다고? 강 회장은 멍하니 서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다시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래된 현수막을 반듯하게 펴서 벽에 고정하고 깨진 그릇 파편을 쓸어 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윤서는 겨우 태양이를 재웠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윤서는 주방 구석에 홀로 앉았어요. 그녀의 저녁 식사는 태양이 남긴 식어버린 국물에 찬밥 한 덩이를 만 것이 전부였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주방에서 윤서는 조용히 밥을 떠먹었어요. 강 회장은 가게 밖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저 여자의 저녁이란 말인가. 강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항상 저녁에 최고급 한우와 산해진미로 차려진 밥상을 받았습니다. 먹다 남긴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죠.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저녁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저 여자는 그 가난한 몸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식사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수에 쓸 멸치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작은 멸치의 내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발라내며 윤서는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콧노래 소리가 어둠 속으로 새어나왔어요. 강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인 나보다 사채 빚에 시달리면서도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저 아이가 훨씬 더 거대한 부를 가진 것 같구나. 강 회장은 생전 처음으로 돈이 아닌 인간의 품격에 대해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인가? 강 회장은 평생 가난을 증오해 왔습니다. 가난은 무능의 증거이고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거나 교활하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저 작은 분식 집안에서 멸치를 다듬는 젊은 엄마의 마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가난을 증오해 괴물이 된 노신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어둠 속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 한마디는 70평생 쌓아온 그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틀렸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70평생 쌓아온 신념의 무너짐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해방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강 회장은 다시 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무료급식 데이. 그 미련한 여자가 빚더미에 앉아서도 남을 먹이겠다던 그날이었어요. 태양 분식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구수하고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강 회장은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씩씩했어요. 허리를 질끈 동여맨 앞치마,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환한 미소. 윤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노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가게 밖에 세워둔 할머니까지 모두 낡은 옷차림에 거칠게 갈라진 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국물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윤서가 한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우리 윤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어야지.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들 오시는 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맛있게 드세요.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가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강 회장은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하는 것도 이제 며칠째. 아무도 그를 한석그룹의 회장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윤서가 강 회장 앞에도 잔치국수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 위에는 고명으로 올린 계란 지단과 김가루 그리고 파가 예쁘게 얹혀 있었어요. 옆에는 갓 버무린 겉절이까지 듬뿍 담긴 작은 접시가 놓였습니다. 윤서가 강 회장의 곁에 잠시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어제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윤서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속이 많이 비신 것 같아서 국수양 많이 드렸어요. 국물도 진하게 우렸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박한 나무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이었어요.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혀끝을 감도는 구수하고 진한 멸치 육수, 그리고 그 끝에 남는 달큰한 채수의 맛.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절묘한 간. 면발을 감싸는 국물의 깊은 감칠맛. 이 맛.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맛인데. 6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10살 무렵이었죠. 판자촌 골목 끝 낡은 판잣집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던 어머니.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를 다듬고 국물을 우리고 손님들에게 국수를 말아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때도 이런 맛이었습니다. 가난해서 재료가 부족해도 정성만큼은 가득 담긴 국물. 돈이 없어 제대로 된 고명도 올리지 못했지만 한 그릇 한 그릇 온 마음을 다해 만들던 어머니의 손맛. 강 회장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끔찍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외면했던 세월이었어요. 성공을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성인이 되어 판자촌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던 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지만 뿌리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임종 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유산은 필요 없다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난을 증오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의 국수 맛은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8 어린 여자가 내놓은 국물 한 그릇이 그 맛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국수 김 사이로 아련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 그리고 지금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윤서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둘 다 가난했습니다. 둘 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따뜻했어요. 강 회장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굵은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태양이가 강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펴서 알사탕 하나를 강 회장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드세요. 이게 뭐냐? 강 회장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까 보니까 할아버지 눈이 슬퍼 보여서 내가 아끼는 건데 드릴게요. 태양이의 맑은 눈망울이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살 아이의 순수한 눈빛. 거기에는 계산도 의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슬퍼 보이는 노인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심장 속에서 억눌렸던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70의 노신사는 차마 아이를 품에 안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미안하다. 강 회장이 웅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뿌리치고 온 어머니에게인지 아니면 며칠 동안 감시하고 의심했던 윤서에게인지 아니면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에게인지 어쩌면 그 모두에게였는지도 모릅니다. 굵은 눈물이 국수 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국물 위에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갔어요. 가난은 혐오해야 할 악이 아니라 그저 온기로 채워야 할 빈자리였음을 그는 70이 다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윤서의 고통은 곧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었습니다. 태양이의 눈물은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였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평정했던 회장의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윤서라는 사람 이름으로 된 빚 전부 확인해라. 원금이든 이자든 전부 다 갚아버려.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이 동네 분식집 쑥대밭으로 만든 사채업자 놈들 있다. 그놈들 신원 파악해서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데만 써왔던 권력이었어요.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제국을 키우는 데만 사용했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권력을 누군가를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윤서가 여전히 노인들에게 국수를 나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양이가 할머니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제잘거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진혁이 이놈. 나보다 훨씬 나은 놈이었구나.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옳았어요. 저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가식도 계산도 연기도 없는 진짜 사람이었어요. 강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할 말이 생겼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진혁은 잠시 멈칫했어요. 결혼을 반대하며 냉랭하게 돌아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네, 아버지. 진혁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던 그 목소리가 어딘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 여자, 윤서라고 했나? 한번 데려와라. 네. 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데려오라고.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데려와. 주말에 집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버지가 변했다. 그것도 완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차갑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혁은 곧장 태양 분식으로 달려갔어요. 윤서 씨. 가게 문을 열며 들어서는 진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셨어요. 윤서 씨를 데려오래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요? 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는 걸까요? 진혁이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주말 오후 진혁의 차를 타고 도착한 한석그룹 회장 저택은 입구부터 숨이 막힐 듯 거대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 나타났어요. 잔디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자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3층 건물. 그 규모는 윤서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차에서 내린 윤서는 저택을 올려다보며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더욱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펼쳐진 대리석 복도, 은은한 향나무 냄새, 그리고 천장을 가득 채운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윤서는 자꾸만 위축되는 마음에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양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여기 진짜 크다. 우리 집보다 100배는 큰 것 같아. 태양아, 조용히. 윤서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진혁 씨, 저 역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네. 이런 곳은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민폐만 될 것 같아요. 윤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진혁이 윤서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윤서 씨, 진혁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당신은 이미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이 집보다, 이 저택보다, 아버지의 재산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윤서가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냥 평소에 당신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혁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은 윤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저 멀리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노을을 등진 채 위엄있게 서 있는 뒷모습. 강석주 회장이었어요.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진혁의 말에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윤서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윤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랬어요. 며칠간 자신의 가게 구석에서 비를 피하던 그 노숙자. 사채업자들에게 짓밟히는 태양이의 가방을 보며 함께 분노해주던 그 노인. 어제는 자신이 만든 잔치국수를 눈물로 삼키던 그 초라한 거지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강석주 회장이었습니다. 윤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그동안 할아버지가 아니라 회장님이셨단 거예요? 저한테 국수도 드시고 보리차도 받으시고 그게 다. 강 회장은 예전의 차가운 표정 대신 깊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윤서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내가 신뢰가 많았다, 윤서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자네의 밑바닥을 확인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 마음의 밑바닥만 똑똑히 확인하고 왔어.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만 쫓느라 괴물이 된 나에게 자네는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국수 한 그릇으로 가르쳐 주더군. 강 회장이 윤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그리고 미안하다. 그리고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과 마주치자 강 회장의 눈가가 잠시 떨렸어요. 진혁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내가 처음부터 옳았어. 이 사람을 알아본 내 눈이 나보다 훨씬 나았다. 아비로서 미안하다. 진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사과를 들었습니다. 평생 완벽하고 차가웠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사내진미가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강 회장은 윤서의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네. 사과요? 가난한 사람은 다 속물일 거라 믿었던 내 오만함을 용한 석주게. 돈이 없으면 교활하고 돈이 없으면 게으르다고 평생 믿어왔어. 하지만 자네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다. 강 회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 강 회장은 비서가 가져온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그룹 산하의 태양상생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네. 태양? 상생재단이요? 윤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곳이지. 자네가 그 골목에서 하던 일을 전국으로 넓히는 거야. 강 회장이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이 재단의 운영권과 이사장 자리를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해. 윤서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분식집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대학교도 자퇴했고 경험도 없고 그런 큰 재단을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강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자네는 억울한 빚더미에 앉아서도 남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했지. 당장 내일 굶을 처지에서도 노인들에게 국수를 끓였어. 그건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자네 같은 사람이 이사장 자리에 있어야 우리 그룹의 돈이 비로소 가치 있게 쓰일 걸세.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양 분식을 재단의 1호점으로 만들고 자네의 그 따뜻한 철학을 세상에 퍼뜨려주게. 배고픈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야 해.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세상에 치이고 사채업자에게 무시당하며 버텼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서러움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진심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그 예쁜 마음 지켜줘서. 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진혁은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태양이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태양아, 이리 와봐. 태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 회장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어요. 너 그때 할아버지한테 사탕 줬지? 그거 정말 맛있었어. 진짜요? 그럼 또 드릴까요? 태양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자, 이제 우리 가족끼리 진짜 식사를 시작해 볼까? 식탁 위로는 태양처럼 따뜻한 희망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오해는 거치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그렇게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낡고 좁았던 태양 분식.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외풍이 들어오던 그 작은 가게는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현대적이면서도 따스한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태양상생 재단 1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금색 글씨. 그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윤서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생기가 가득했어요. 세련된 오피스룩 위로 여전히 익숙한 남색 앞치마를 두른 윤서는 재단 내 꿈나무 주방에서 교육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윤서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막막한 현실에 부딪힌 청년 엄마들에게 조리법과 바리스타 기술을 가르쳐 자립을 돕는 터전이 되었어요. 현재 20명이 넘는 교육생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육수는 너무 센 불 말고 은근하게 우려내야 깊은 맛이 나요. 윤서가 교육생 옆에 서서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먹는 사람 마음까지 뜨끈해지거든요. 음식은 재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불 조절을 했어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다른 교육생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 씨, 반죽 상태 좋아요. 그 정도면 찰기가 딱 좋을 거예요. 정말요? 이사장님, 저 떡볶이 장사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라 불린 젊은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도 윤서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였어요. 윤서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수진 씨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윤서는 이제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재단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진혁이 내렸어요. 한석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퇴근길도 아닌데 점심시간마다 이곳에 들렀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설거지는 제가 맡겠습니다. 진혁이 너스레를 떨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옷걸이에 걸린 앞치마를 집어 허리에 둘렀습니다. 교육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부사장님이 또 오셨네. 저분 진짜 매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수군거리는 소리에 윤서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어요. 자, 그릇 다 가져오세요. 한석그룹 후계자의 설거지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석그룹의 후계자가 분식집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 그것은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단 입구로 최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문이 열리고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강석주 회장이 내렸습니다. 7순이 넘은 노신사는 위엄 있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알록달록한 유치원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물 안에서 태양이가 뛰어나왔어요. 이제 6살이 된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공룡 그렸어요. 티라노사우루스요. 태양이가 품에서 종이를 꺼내 흔들었어요. 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허허, 우리 강태양, 어디 할아버지한테 보여줘 봐라. 강 회장은 태양이의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오, 이거 아주 잘 그렸구나. 이빨이 무섭게 생겼어. 할아버지보다 더 무섭네. 할아버지는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는 착해요. 태양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어요. 자, 오늘은 국수 맛이 어떤지 내가 검수 좀 해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끓인 국수가 여전히 최고인지 확인해 봐야지. 강 회장은 재단의 명예시식관을 자처하며 매일 이곳에 들렀습니다. 독거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어요. 가난을 증오해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노신사는 이제 사람 냄새 나는 이 작은 재단에서 인생의 진짜 황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유독 찬란했던 어느 주말, 한석그룹 저택 정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태양이와 강 회장이 함께 정성을 들여 가꾼 정원이 식장이 되었어요. 수만 송이의 꽃들이 만발한 정원. 온갖 꽃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화려한 보석 대신 진혁이 처음 선물했던 수수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신부가 되어 버질로들을 걸었습니다. 태양이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엄마 앞에서 꽃잎을 뿌렸어요. 엄마 예뻐요. 우리 태양이도 예뻐. 윤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단상에서 진혁이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윤서 씨 정말 아름다워요. 진혁 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강 회장은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팍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부토니에 대신 태양이가 고사리 손으로 직접 종이를 접어 만든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라고 삐뚤빼뚤 적힌 종이 훈장. 강 회장은 그것이 어떤 보석보다 자랑스러웠어요.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윤서야. 강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곁에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자네가 끓여준 국수 한 그릇이 내 70평생의 편견을 깨뜨려줬어. 자네 덕분에 나는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 윤서는 결국 참았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혁이 윤서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윤서 씨,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진혁 씨,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출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노을이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세 세대가 나란히 손을 맞잡고 정원을 산책했어요. 강 회장이 태양이의 오른손을, 윤서가 왼손을 잡았습니다. 진혁은 윤서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함께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노을 예뻐요. 태양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하지만 우리 태양이가 더 예뻐. 강 회장이 웃었어요. 한때는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극과 극의 세계가 진심이라는 다리를 건너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증오해 돈의 성벽을 쌓았던 노신사. 그 성벽 안에서 가짜 삶을 살았던 아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젊은 엄마. 그들이 함께 걷는 길 위로 따스한 태양빛이 내리쬐었습니다. 윤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진혁이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약속해요. 노을빛 정원 위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태양을 품은 떡볶이. 그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양상생재단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윤서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진짜 부의 의미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